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단독 꼬리표를 달고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 민영배 의원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네. 자, 우선 첫 내각 인선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도 원칙과 기준이 없이 난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언론들도 보니까 딱히 이번 인사는 어떤 인사다 이렇게 이름 붙이지 못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윤석열 패밀리 인사 혹은 뭐 윤높이 인사,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뭐 친구, 후배 혹은 가까운 분들 네. 자신은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인수위는 이런 식으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인사를 할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인재풀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수위에 역량이 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오늘도 지역과 여성, 연령 이런 거 안배하지 않는 게 인사원칙이다 이랬잖아요. 이런 인사원칙은 없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이런 걸 균형 인사라고 하는데 네. 사회인식 자체가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그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인사에서도 이런 균형 인사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특히 광주 전남 같은 데는 지역 언론 보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19명 중에 지금까지 발표한 한 분도 없어서 네. 야, 이거 완전히 광주 전남을 패스했구나 이렇게 해서 되게 화를 많이들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북 출신은 한덕수 총리가 전북 출신이다. 총리 후보자가. 전북 출신임을 자꾸 숨겨왔던 분이죠. 지금 여기 그쪽에서 지역 그 소외에 대한 인사 소외에 대한 화가 많이들 나셨던데요. 일단 지역소에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그 선발을 했고 선정을 했고 안배 여성 지역 안배는 고려치 않았다. 오직 능력과 전문성이다.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인수위 쪽에서 발표를 하길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가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어쨌든 준비 TF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제일 먼저 나온 얘기는 능력, 상식, 공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처음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사람 이렇게 또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7대 원칙이 어쩌고 이제 저희들이 검증 기준이나 인사 원칙 이런 것이 네. 이렇게 설정돼야 한다는 얘기를 내놓으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었고요. 국민 눈높이.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게 전문성과 유능함.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특히 균형 인사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꽝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검증 기준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로남불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통과시켰던 기준에 맞춰 즉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기준에 맞춰 우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것이 내로남불 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검증 기준 민주당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찌감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기조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 직무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인지 보겠다. 이렇게 이제 기조를 잡아놓고 3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네. 직무 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3대 기준의 직무 역량은 하도 이제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저희들이 8국의 그 범주화해서 거기에 쭉 이제 전문성부터 시작해서 쭉 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심지어 이제 조직관리나 리더십 이런까지 쭉 정리를 해놨고요. 네. 공직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시켜온 이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죄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다가 저희가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겠다. 네. 근데 근래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인사검증에 관련해서 보면 이해충돌, 갑질 특혜 시비, 혈연지연 학연 같은 네트워크 부조리 이런 것들인데 네.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을 거꾸로 저희도 이 기준으로 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기준에 충실하게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자꾸 그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발목 잡지 말고 새 정부 출범을 도와줘라 이러면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네. 추측들을 해봅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첫 번째, 발목 잡기 비판이 우려돼서 재한전을 할 거다. 즉 지금까지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세 사람 정도가 데스노트에 민주당 데스노트에 올랐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재한전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하나가 있고 예. 아이고 이거 뭐 후보들 면면을 보니까 걸리는 족족 문제가 있다면 모두 그 포화를 다 집중할 거다 상임위별로. 이게 전면전이냐 재한전이냐 이런 언론의 예측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발목 잡기 비판을 우려해서 재한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재한전이냐 전면전이냐 나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굳이 따진다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어떤 사람도 네.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볼 것이지 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데스노트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이프노트,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 아닌가. 아. 왜냐하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들이 얘기한 기준은 물론이고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네. 아직 청문회 시작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제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도 굳이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전면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라이프 노트가 오히려 적기가 쉬울 거다. 예, 예. 자. 너무 엉망이다 지금. 사실은 하도 제기되는 의혹들이 많아서 그 후보자, 장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먼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총리 후보자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뭐 개별적인 의혹 이런 것들을 뭐 일일이 여쭙기는 뭐 시간상 그 제약이 있고요. 네. 표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즉 총리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 이것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표결 기준이냐. 아니면 책임 총리로서 본인이 책임 총리라고 했으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포괄적 정치적 책임도 포결 기준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둘이 당연히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포함된다. 총리로서의 자기 개인적인 자질은 물론이고 네. 이 총리가 저보다 인사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청문회를 보십시오마는 네. 총리 청문회 때는 총리 후보자가 추천했다고 하는 네. 다른 후보자들 중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엄중한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도 추궁하는 것이 네. 한 총리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번 내각 인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것은 오롯이 한덕수 후보자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했는지, 왜 정호영 후보자를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같이 따져져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최초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 반대하기 어려울 거다. 표결에서 반대 표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 즉 총리 인준 통과용의 그 의미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지금 뭐 한동훈, 정호영 등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포화를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청문회 전에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한덕수 총리 인준 가능할까요? 전혀 그거는 정말로 기대하기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한덕수 총리만 딱 나왔을 때는 네. 그게 자질 쪽에 집중이 됐었겠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신이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이 네. 쭉 드러나면서 여기서 더 큰 문제들이 막 드러나니까 네. 이것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따라서 네.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면 네. 표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게 된다면 네. 동시에 둘이 함께 고려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 표결이 그 26일까지 청문을 마쳐야 되잖아요. 이 청문. 아니 지금 협의를 네. 20일 이내 그러니까 요청서가 도착한 20일 이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25일과 26일로 잡았고요. 네네. 청문회 기간을. 원래는 저희가 25일, 26일, 27일 사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때를 써서 네. 좋다 그러면 이틀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가부를 결정해야 되죠. 인준을 해야 되죠. 인준 투표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기는 뭐 하루 이틀 더 지날 수도 있고요. 26일 날 하는 건 아니죠. 26일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준 표결이 있게 되나요? 아니면 장관 청문회가 일정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있게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언제다라고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면 언제 표결이 이루어지나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나 이렇게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하는가가 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결정되는 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아직은 후보, 뭐 결정이 안 됐으니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보이콧 예. 검토한다. 보이콧 하십니까? 그 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말이 이제 언론으로부터 저에게 질문이 주어졌을 때 네, 당연히 이분은 청문회에 세울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부나 보이콧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뜻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네, 청문회 설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추천이다 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없다. 청문회 설. 예. 우선 법무장관이잖아요. 네, 어제 저희들이 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장관 앞으로 법사위에서 온갖 발의되고 통과되는 법안, 그러니까 입법 활동 과정에서 네, 국회와 끊임없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설명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입법 과정에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분이 첫 번째는 네, 공직자로서 보면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법적 정의와 거리가 멀어요. 네, 그 흔히 뭐 법꾸라지라는 말을 썼었는데 네, 봐보세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서 자기 수사를 못하게 2년 동안 끌고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네, 지금 고발사주 피의자예요, 공수처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적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요. 정치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를테면. 정치검사. 그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네, 끊임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윤석열 당선인과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국회를 청문회에 세우는 순간 또다시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 정치를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세 번째 이제 국회관, 그러니까 정치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네,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어요. 오만방자해요. 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쓰거든요. 기수분리 법안에 대해서 야반도주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나쁜 놈들, 야반도주 이렇게 가면서 이거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 태도와 관련해서 또 보니까 이 장관 인선하던 당시부터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당시부터 네, 굉장히 오만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사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하는 이른바 제가 표현하는 걸로 하자면 검찰 국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 검찰 국가화를 완성시켜 보려고 하는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청문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이 검찰 국가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이걸 좀 막는 의미도 있고 네, 사실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검찰 통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히 이게 그 좀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게 네, 형식적 절차적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낙인을 찍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수도 없이 그동안 봐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예, 검찰 국가, 청문회 세우는 것 검찰 자체가 좀 국가가 될 적절치 것이다. 않다라고 본다. 이렇게 자, 앞으로 청문회 정국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개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또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입장은 또 추후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청문회 민주당의 전략 관련한 말씀 들었습니다. 인형배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